조간 브리핑. (2016년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인간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성경에서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 문화 축제, 즉 동성애자 행사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성의식마저 뒤흔들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또다시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일 뿐이다. 네, 지난달 27일자 사설. 이 사설은 어느 신문의 것일까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든 국민일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요 스페셜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20억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의 주인공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4.13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당선권인 비례후보 7번에 공천된 것이죠. 이 과정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최측근이면서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 의중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선숙 의원이 밀었다는 거지요. 박선숙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수민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비례후보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30세 무명 인사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에 배치한 것, 이례적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불건강성 드러낸 리베이트 의혹이란 제목입니다. 당 회계 책임자가 리베이트 수수를 공모하고 실제 사용액 이상으로 선거 비용을 부풀려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신고를 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다. 이번 사건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먼저 터져 나온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선거 전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당이 시끄러울 때부터 소문이 무성했고 선관위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도 당 내부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결코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포함하는 대선 전 대규모 정계 개편의 물밑 논의가 확인됐습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나뉜 구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에서 열었는데요. 야권 분열 이후 해체 수순으로 보였던 민진모가 다음 주 중에 모임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민진모를 주도했던 의원이 사선의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인데요. 김동철 의원이 회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진모에는 김동철 의원 외에 국민의당에서는 장병환, 주승용, 황주홍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연주, 이종걸, 오재세, 노웅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혁신안이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문재인 전 대표 시절 마련된 최고위원제 폐지,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혁신안 수정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제는 전국 5개 지역과 청년, 여성 대표 등이 포함된 권역, 세대별 대표위원제로, 사무총장제는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5본부장제로 개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혁신안이 거부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까지 밝히며 밀어붙였는데요. 하지만 4.13 총선 후에는 새로 꾸려질 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이끄는 만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혁신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의 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하면서 당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제도여야 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위원제는 이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 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덧붙였습니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지상욱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돈과 선물을 뿌린 새누리당 당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서울 중구 성동을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현금과 목도리 같은 선물을 제공한 새누리당 당원 홍모 씨와 고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선거 캠프에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지상욱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그 짓을 했죠? 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 정책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오전 스케줄은 특강을 듣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은 게 전부였는데요. 중앙일보 기자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총선에서 참패한 당의 첫 의원 워크숍 치고는 너무 헐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속사정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한밤중에 취중에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이틀을 채울 만한 커리큘럼도 마땅치 않다, 이런 의견에 밀려서 당일치기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수면 위 모습과 달리 충돌까지 우려할 정도로 계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의원들은 워크숍장에서도 계파별로 3-3-5 모여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얘기도 당 혁신보다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집중됐는데요. 비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최경환 의원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 관할인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중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중국 어선의 한강 하구 불법 조업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 인간들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습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검찰이 2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롯데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지요. 더 이상 수사를 늦추다가는 기업 수사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부터 롯데 일가와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과 배임, 제2롯데월드 관련 의혹 등 각종 첩보를 축적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설 시기를 저울질해왔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의 최고 정점인 신동빈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사무실까지 수색했는데요. 이게 바로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날 첫날부터 대기업 오너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의 구체적 비리 혐의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그룹은 한국 경제에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기업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장되지 않아서 지배 구조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전국적으로 제2롯데월드 건설과 인허가 과정 전반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수순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MB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겠네요.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롯데그룹의 배임 횡령 규모는 3천억 안팎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백억 원의 비자금 조성 단서도 포착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의 자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천억 정도에 그칠까요? 검찰이 현재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롯데의 비리 의혹 7개에서 8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서 이 같은 중앙일보 보도 인용해 보았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한 박모, 이모, 김모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강간치상,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서 나온 피의자들은 공모 혐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짜고서 그런 보험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관사 근처에는 갔지만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술에 취해서 당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방에서 DNA가 검출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DNA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NA한테 죄송하다는 말인지, DNA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인지, 참 말도 안 되는 해명입니다. 국내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로 불리는 퀴어 문화 축제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들 뿐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 나설 모양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무성애자들을 한국일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성애자. 말 그대로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무성애자 중에는 연애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성관계가 사랑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자처럼 어딘가에서 정체성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무성애자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바람에서 드러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토요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최동석 칼럼으로 이어갑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성과 연봉제가 생산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를 보면 평가를 객관화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평가 지표를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교사들에 대한 성과 연봉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타당성이고 둘째는 신뢰성입니다. 이 두 조건은 모든 학문적 평가나 정책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입니다. 이 조건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이론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타당성부터 봅시다.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평가가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의 본질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의 목표가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시다. 현 정부는 창조 경제를 중시하니까 창의성을 교육의 목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의 보편적 목표는 누가 뭐래도 인격의 도야입니다. 결국 창의성과 인성이 교육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어느 정도 발달시켰는지 측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얼마만큼 향상시켰는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효과를 과연 그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창의성만 하더라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가 있으니까요. 더구나 아이들의 인성 발달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설사 측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사의 교육 활동에 의해서만 변화된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교사들의 교육 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까요? 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수업 시간이 몇 시간인가? 공개 수업을 몇 회 했는가? 어려운 학년을 담임했는가? 직무 연수를 몇 시간 이수했는가? 보직을 맡아서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처리했는가? 등등. 이런 지표들이 과연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지만 다들 비슷한 종류입니다. 아무튼 이 수치화된 지표들을 합산해서 S급, A급, B급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교사들을 분류합니다. 연봉을 S급과 B급 사이에 최대 200~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교사들 간에 서로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펴기도 합니다. 정말 성숙한 인격의 선생님들은 이런 몰상식한 평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발달에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연봉에서 얼마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암묵적인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 둘러싸인 교사들은 학생들을 똑같은 경쟁 환경에 내몹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폭력과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더 많은 수업 시간, 더 많은 행정 업무, 더 많은 직무 연수,
이러한 평가 지표들이 교육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요? 교사들을 닥달해서 시험 성적을 높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서열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평가 지표들이 교육의 본질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학생들에게 서로 경쟁시키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영미식 교육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경쟁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몇몇 나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사실상 계급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경쟁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게 경쟁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쟁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서열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런 석차도 매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험도 보고 성적도 나옵니다. 그 시험은 등수를 매기기 위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진정한 성과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인격이 성장하면서 학습에 부진한 아이들이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고 어려운 과제가 나타나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약자를 돕고 일반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가르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과가 아닐까요? 교육계는 지금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교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로 보상을 차별화합니다. 평가의 타당성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평판으로 교사를 평가합니다. 일종의 암묵적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교사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주변 이해관계자들이 평판을 중시합니다. 평판이 나쁘면 학부모들은 그 교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 전달합니다. 사실상 교사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평가제도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인 신뢰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이란 다른 사람이 평가하거나 다른 환경에서 평가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가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행정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 평가 지표였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교육의 비본질적인 내용을 점수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상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교사가 더 많은 시간 행정 업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수업을 등한히 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평범한 교사가 A급 교사였다고 칩시다.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교장의 명에 따라 홍길동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A급 교사에서 S급 교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본인의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의도에 상관없이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가 바뀐다면 그런 평가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에 대한 성과 연봉제는 타당성도 없지만 신뢰성도 없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로 환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이 처참한 상태로 망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평가 방식으로 성과 연봉제를 시행하면 할수록 교육계는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학생들의 사고체계는 더욱 삐뚤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교육으로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도 국가 운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문화가 각각 뜯어먹기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인데 성과 연봉제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립니다. 심리적 안정감, 일에 대한 열정과 보람, 동료들과의 신뢰관계, 이런 진정한 성과는 성과 연봉제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성과 연봉제를 조속히 폐지하기 바랍니다. 훌륭한 여러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멍청한 제도를 현 정부가 강제하려는 의도가,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경영학 박사였습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동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들을 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에 네. 홍만표를 잊지 말자. 뭐 비단 뭐 꼭 서울운동장에서 네. 걸기 대회가 없더라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가슴속에 새긴 네. 모토였습니다. 김프로를 견제해서였을까?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네. 또 이제 홍만표는 있고 신영자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검찰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뭐 이제 수순에 따라서 간 거기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쭉 딸려서 가겠지만 홍만표보다야 신영자. 홍만표 역을 지나서 이제 다음 정거장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자꾸 왔고 그랬더니 불편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틀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제 홍만표는 아주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그냥 이제 정은호 사건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 이제 홍만표는 잊혀지는 단계가 되기를 지금 검찰은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를 원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홍만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프로쇼 어떻게 이번 주 한번 결산을 해보죠. 괜찮았습니다. 성적이 괜찮았고요. 17위까지 17위까지 올라갔다가 한
3위, 4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착기로 들어섰구나. 네. 이제 조금 한 방이 있어주면은 이제 10위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우 형을 한번 데리고 올까요? 좋네. 간증 드라마를 한번 하시고, 그런. 주진우 기자를 모셔다가 이런저런 귀찮은 질문들을 제가 좀 하려고요. 이분이 요즘에 너무 귀찮아해가지고. 그렇지. 요즘 현장에 나가면은 주진우보다도 제가 더 많이 환호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활동을 안 하니까 주진우가. 그러니까요. 기사도 잘 안 쓰고 말이죠. 팀장님이셔가지고. 팀장? 그 시사인의 기획지의 팀장이에요.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 어쨌든 팀장이 되면 조금. 네. 아니 팀원이 없어요. 그렇지. 혼자만 있어. 2명인가 있더라고. 자, 알겠습니다. 그 시네마스타는? 시네마스타도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서 이 영화 팟캐스트 분야에서는 시네타운 19이라고 SBS PD 3명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제일 부동의 1위거든요. 영화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제 거기다 광고를 넣었죠. 광고할 수 있냐? 그랬더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제가 이제 페북에다 썼는데 MBC 출발 비디오 여행에다가 이제 SBS 접속 무비월드가 우리 프로그램 광고하겠다. 이런 나오고. 비유 자체가 저쪽은 불편할 거야. 그럼 어디 듣보잡이 지금 와가지고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에다 광고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쪽은. 그럼요. 그것도 아니지. 어디 중소 모임에서 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했더니 우리끼리 농담하다가 한번 해보자. 이럴 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광고를 받아주겠다. 그래가지고 CM을 30초짜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냈는데 그쪽에서 되게 웃겼나 봐요. 그러더니 광고 말고 그럼 멤버 중에 하나를 데리고 와라. 출연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번 편 출연했습니다. 네, 멤버 중에 한 명 가가지고. 그러다가 땅을 치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막 이런. 그러니까요. 감회를. 가서 겁나 무시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SBS 사옥 가서. 그 SBS 사옥 가서. 실제 그 이제 라디오 부스에서 녹음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가 간 거야? 제가 안 가고 이제 이런 건 또 막내를 보내야죠. 제가 또 갈 수 없잖아요. 왜 가면 안 돼? 귀찮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일단 호조를 띄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 김프로쇼 또 시네마스타 내용 괜찮습니다. 네. 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이거 엄용수 버전 아니야? 엄용수. 엄용수가 잘 쓰는 말처럼 그걸로 한 15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 엄용수 씨가 실제 라디오 방송 하다가 이게 방송이 5분 늘어난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이 5분 동안에 그런 걸로 간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진땀을 빼거든요. 그렇지. PD의 이미 또 게다가 시그널 그 크로징. 끝나고. 크로징 시그널이 나가는 상황에서 크로징 시그널 나가고 음악을 쓸 수는 없거든. 그렇죠. 이걸로 끝나야 돼. 거기서 멘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 5분 동안? 5분 동안 세워주시고,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대단하네. 대단한 분입니다. 엄영수인가? 고영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당대의 입단분들이었는데.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지난주에 뉴스가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그 신안 여교사.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건 사고에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어서 소셜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파도 그렇고 굉장히 또 이럴 때가 또 한 번 시작되면 그 비슷한 종류의 사건 사고들이 그러니까 폭행 치사 내지는 이런 강력범죄 사건들이 막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가 가려지기 쉬워서 저는 조금 다른 곳을 한번 쳐다보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거는 우리 이제 근혜 누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링거 투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된다. 링거 투혼.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빡세게 순방을 하셔가지고 절대 안전과 쉬셔야 된다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쉬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4일날 프랑스에서 이제 5일날 귀국하셨는데 4일날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절히 설명을 하는 거죠. 강행군을 하셔가지고 거의 링거를 맞으면서 이제 했고 순방을. 그래서 주치의가 반드시 쉬어야 된다. 이런 이제
처방을 좀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공식 일정 없이 조금 휴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돌아가시면은 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뭐 어쨌든. 네, 근데 돌아간다는 건 이제 귀국한다는 건 말하는 거죠. 잘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가 좀 당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쉬어야 된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패턴이 벌써 3번이 넘어요. 너무 순방 때 피곤하셔가지고 아프셔서 몸살이 나서 쉬신다. 그리고 또 뭐 힘들어가지고 쉬신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 군 통수권자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건강 사항은 2급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기자가 물어보면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거나 백브리핑 상황에서 이거는 인용하지 말아주시라 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고 질문도 안 나왔는데 굳이 주치의에 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실 이 정권이 기자들한테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막 기자들의 그 취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뭐 이런 정권이라면은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고 뭐 사실 이야기하기 싫은 것들은 막 눈짓 발짓 해가면서 손짓까지 하잖아요. 저는 기억나시죠? 이정현이 X 표시. 이러면서 취재를 차단했던 정권인데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 발설하는 거. 이거는 뭐 뻔히 그 속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순방 일정이 빡빡하긴 했어요. 10박 12일 동안에 그 도시를 이제 5곳 돌아다니셨는데 정상회담을 4번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간 행사만 한 50곳 정도가 돼요. 그렇죠. 풍토병 주사 이런 거를 맞고 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빡세게 오간 건 맞거든요. 비행 시간만 뭐 한 40시간 가까이 되니까 그 실제로 굉장히 강행군을 한 거는 맞는데 이 순방 자체를 놓고도 지금 뭐 북미, 북중, 뭐 미중 뭐 이런 관계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니 뭐 아프리카, 프랑스 이런 데를 지금 갈 일이냐? 순방 자체를 놓고도 사실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뭐 160명 가까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경제사절단 이제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온 게 힘든 일정은 맞는데 한번 쭉 살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깔 때는 뭔가가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숨은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사실을 막 얘기할 때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작년 11월에 뭐가 있었냐면 똑같았거든요. 순방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과로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돼서 공식 일정을 못한다. 그때 뭐가 있었냐 봤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연결식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 관계가 껄끄럽거든요. 칠푼이라고 그죠? 김영삼 전 대통령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그래서 껄끄러워서 연결식을 안 갔어요. 근데 그냥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신 자리인데 연결식에 국가원수가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MB는 다 갔어. 그러니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도 가서 욕먹고 막 그랬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라도 가긴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근데 안 갔어요. 그리고 칠푼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지난해 작년 4월에는 이제 남미 순방이 있었는데 남미 순방 직후에도 또 똑같이 과로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공식 일정을 취소했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냐면 성완종 리스트가 있었어요. 성완종 사건이 막 불거져가지고 난리 아사리판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4월 29일 날 그 재보선이 있기 전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헛발질을 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뭔가 사과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재보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또 공식 일정을 안 하겠다고 나왔죠. 대통령 어딨어? 사과해야지. 봤는데 아프시다. 아픈 사람한테 너무 그만해. 과한 거지. 약간 이제 이런 거를 원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기억을 이제 하시겠지만 그 국회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그렇지. 사실상 이제 뭐 상시청문회법이거든요. 이제 올렸는데 그 멀리서 재빠르게 거부권 행사하셨잖아요. 전자결제로. 전자결제로. 그래가지고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야당하고 막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때면 꼭 아프다고 하고 꼭 그러니까 아플 수는 있는데 그걸 굳이 먼저 밝히면서까지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은 뭐 반복된 거기도 하고 모두 그냥 슬쩍 지나갔으면 상기할 만한 될 내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방송 뉴스들이 어떻게 받았었느냐 요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방송은 뭐 당연히 측은지심을 최대한 자아내기 위한 그런 뉴스를 하지 않았겠는가. 좀 약해요. 김프로 애들 몇 번 했는데 이 정도면 딱 이제 나와야지. 드라이하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한다? 이럴 때는 언급하면 안 돼요. 왜? 언급을 안 하는 게 기술이에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팩트만 나열하고 끝나는 거죠. 드라이하게. 340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뉴스에서도. 놀랍네요. 그냥 와서 귀국했습니다.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효과가 뭐 예상됩니다. 하고는 SBS만 맨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뭐 아프다는 얘기도 없고 뭐 휴식을 취할 것으로 뭐 보입니다. 라는 정도로만 그냥 넣고 그게 왜 휴식을 취하는지도 없고 그냥 그것만 딱. 근데 일부 신문에서는 사설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고 했거든요. 신문이야 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방송 뉴스는 어쨌든 이거를 뭐 충분히 왜냐면 공교롭게도 매번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먼저 밝히는 청와대의 그 닥짓을 비판할 맛도 하고 하필이면 그렇게 먼저 밝혀가지고 2급 비밀인 거를 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대통령이 책임있게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으로 항상 활용했으니까 이게 벌써 3번째 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아프게 뭔가를 기사를 쓸만도 한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사건 사고 뉴스는 계속 뭔가 부각해가지고 쓰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히 뭐 여교사가 강간을 당한 것 그리고 그 사건이 새로 나왔다더라 이런 속보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쫓아가거든요. 그렇지. 그럼 이제 정치에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으신 각하에 대한 그런. 왜냐하면 여소야대 국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청와대가 이제 와가지고 노동법이나 뭐 여러 가지 진행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거를 놓고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여당이 더 많은 때 같으면 그냥 쌩까고 무시하고 가면 되지만 지금은 어쨌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법안을 자기가 전자결제로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초유의 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들어왔으니까 야당의 막 거센 저항이나 막 이런 것들이 책임 추궁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아픈 신공을 쓴 거예요. 아픈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완종 리스트는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그렇죠. 매우 큰 사안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프다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그게 주요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뭐였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연결식. 작년 말이군요. 안 오면 얼마나 이상해요. 그리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처음 있는 일일 테니까. 근데 이것도 아프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아프다고 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세게 쓰지 않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르륵 언급하지 않으면서. 안 아픈 거 아닌가? 아프게 하겠지. 아프다고 믿어줍시다. 안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이제 안 갈 핑계를 니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봐.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넘겨짚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6월 6일 날 현충일 추도식에는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확인하시고 안색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프신지는 가늠이 되겠지.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는 모든 행사를 취소했거든요, 이번 주 거를. 근데 그거는 나왔으니까 그건 어쨌든 보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색과 그때 뭐 이런 걸 확인하시면 이게 공식 행사를 모두 다 취소해야 될 만큼 정말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상황인가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겠죠. 또 뭐 게다가 해외 순방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지지율 상승 보장되는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했다 하면서 이제 막 나오니까. 근데 이거 뭐 한두 번 써먹는 수법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아프시면 좀 안 가시면 되잖아요. 몰아서 한꺼번에 가지 말고. 아프리카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갔는가 봤더니 아직 공식적인 숫자는 제가 다 못 셌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23번 순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7번 가시고 이명박 대통령은
49번 가셨습니다. 이분 어디 가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됐는데 3년 동안 30회를 가셨어요. 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고 번번이 이렇게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면 좀 덜 가셔도 된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아프리카, 프랑스 이런 데가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도 아니니까. 예. 시급하기는 무슨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데가 훨씬 지금 그렇죠. 중요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데는 또 굳이 안 가시면서 딴 사람 보내고. 이런 작태들, 뻔히 보이는 수들, 네. 이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몰라요, 전혀. 예. 네. 김프로이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상한 그런 단면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진짜 정석이라면 어떻게 보도해야 됩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짚어드린 대로 지금까지 쓴 순방 비용만 해도 한 800억 가까이 된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가 한 500억, 546억 정도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700억, 이명박 대통령 워낙 많이 가셨으니까 이제 127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벌써 한 7, 800억 정도를 쓴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기자간담회 할 때는 세월호 특위 그거 기자간을 연장하면 한 50억 정도가 인건비로 더 나간다. 50억. 근데 본인이 지금 해외에 나들이 가시면서 나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해외 왔다 갔다 하시면서 벌써 800억 가까이를 썼고 그리고 취임 1년 동안 그러니까 취임하시고부터 1년 동안만 계산해도 이분 옷 숫자를 세보니까 122벌이에요. 그러면 그 옷값은 어떻게 할 거냐고. 본인 옷은 아니겠지 설마. 협찬을 어디서 받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냥 공짜로 누가 협찬을 해줬다 가져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메르켈 총리 같은 사람은 한 벌로, 슈퍼도 다니고 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의전과 뭔가 행사와 이런 거에 열을 올리면서 돈을 써는 거를 조금 줄이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방송에서 이제 의상 협찬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자막 스크롤로 협찬사가 나와. 그렇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협찬해주면은 어디 나옵니까? 그럼 나오진 않죠. 뉴스 말미에 스크롤로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구입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게 많은 옷을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로 입어야 될 필요가 꼭 있는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 패션 감각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국가원수가 그렇게 형형색색의 옷을 매번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해외 순방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그렇다면은 안 나가려 해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정말 객관적으로만 보도를 하려고 쳐도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에 30회가 넘게 어쨌든 순방을 다녀오셨는데 그럼 이 동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나중에 전망되는 거 몇 조 원의 효과 이런 거 말고 정말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과로를 할 만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 일정을 미뤄야 할 만큼 이렇게 열심히 순방을 다녀오는 거라면 그러면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짚어보는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필 공교롭게도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집중 취재로 나갈 만한 거거든요. 훨씬. 당연히 나갈 법한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거의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이슈를 다루지를 않는 거죠. 그거 자체가 약간 그냥 금기어 비슷하게. 개탄스러운 거예요. 참 혈세 낭비라는 말을 참 우리 언론들이 많이 무분별하게 쏟아내다시피 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에는 또 침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지긋하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다 걷어내고 그냥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정도만이면 그거에는 사실 관심은 안 갔거든요. 지금 우리 STX라든지 대우조선도 그렇고요. 조선산업 전반적으로 큰 위기고 엄청난 구조조정 태풍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또 얼마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로 경제 효과 이런 거 말고 당장 현금으로 네. 이란 갔을 때 55조인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55조를 들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해외 다니면서 계속 헌금만 하면 돼. 네. 그 누가 막아 그거를. 아무도 안 막지. 옷 뭐 그냥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보내드리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성과는 없고 다 구라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다 전망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니까. 예, 이런 행태 속에서 결국 우리 국민들 지금 굳고만 탕진되고 있는 양상이고. 네. 누구 그 해외여행 시켜주려고 지금 대통령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들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에 대해서 방송 뉴스가 응당한 그런 그 평가와 또 질책을 해야 하는데 거의 다루지 않는. 사건 사고 뉴스가 다뤄지는 것만큼 그 정도 비중이라도 국가 뭐 원수라든지 정치권의 동향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지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본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얘기 안 된다고 하고는 그냥 넘겨버리고 막 자극적이고 막 사람들이 공분할 만한 사건 사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응당의 대가를 치를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화를 쏟아내면서 뭔가 거학이라든지 뭐 거대학 내지는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나이스하게 지나가니까 그런 거를 참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계속 자각하고 이게 사건 사고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진다. 너무 이렇게 하면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맥락을 좀 찾아보시면 예.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네.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근데 택시 기사가 MBC를 트는데 TV 뉴스 수중계, 그러니까 8시 뉴스 데스크를 라디오로 중계하는 네. 그 방송을 들었는데 15부터 제가 한 20분까지 들었는데 와 세상에 저는 이렇게 정권의 그 비판적인 기사 없이 또 정치적으로 미묘한 기사 없이 어떻게 뉴스를 떼어나 봤더니 다 사건 사고야. 그렇죠. 또 개중에는 뭐 보면은 날이 더우니까 아스팔트 위에 베이컨을 놓으니까 지글지글 끓더라.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네. 채워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시청률에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더 사실은 무서워요. 예. 사람들이 그거를 예. 환멸을 느끼고 안 보면 모르겠는데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매스컴의 뭐 소셜미디어 때문에 매스컴이 위축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무시 못하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작태가 네. 너무 좀 그래요. 정치 사회적 모순 문제 네. 이건 사라지고 날씨, 동물 뭐 이런 기사만 잔뜩 진짜 죽겠어요. 채워져 가는 우리 방송 뉴스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뉴스의 가치에 따른 보도인지 네. 우리가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SBS하고 MBC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보면 이해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쨌든 그래도 민영이라서 예.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를 막 그쪽에다가 요구할 수는 없는데 예. 정말 이 눈을 뜨고 정말 개탄하면서 봐야 될 건 KBS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내기 싫어도 전기료에 딸려 나가요, 수신료가. 그렇죠. 텔레비전이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부역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되게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김프로 보기에 지상파 방송 기자 출신으로서 네. 이런 비루한 뉴스를 두 번 다시 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뭘 바꿔야 한다고 봅니까?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게 너무 아니, 개탄스러운 근데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은 정권이 박근혜 같은 사람이 들어서면은 또 이렇게 날씨 뉴스, 동물 뉴스로 채워질 텐데. 그래도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상한 사람들로 채워놓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 제일 뭐 답이라고 그러면 뭐 하지만
아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정권을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어갈 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아니 언론인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때는 몇 년이 안 돼요. 노무현 정부 정도 때예요. 네. 경험이 이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지나면서도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 부역을 했거든요. 예. 부역 아닌 부역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아니 진보 정권이 정권을 차지한 때가 딱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노무현 대통령 그때 사실은 굉장히 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황우석 사태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인들도 지금은 굉장히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시대가 좋아지면 좋은 시절이 오면 할 수 있을 거야. 참고 견디자라고 하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암울할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시대가 좋아지면 언론이 아니라도 아무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시대가 암울할 때 그 시대가 더 암울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천병의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시대가 좋아지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언론인들한테 시간을 더 다오. 우리가 진짜 두 번 다시 역진할 수 없도록 공정방송의 어떤 시스템적 토대를 만들 때까지 가급적이면은 좀 좋은 지도자가 오랫동안 집권해서 이게 문화가 되고 관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거는 뭐 누가 조직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자극적인 것만 몰려다니지 마시고, 반짝반짝 그냥 그거에만 관심 가졌다가 없어졌다가 하지 말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하고 막 반응하고 막 난리를 치고 댓글 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 제동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해도 관심이 별로 없고 반응이 없으면 조금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마지노선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 옛날에는 눈치 보면서 이렇게까지 못하던 거를 지금 막 훅훅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뭐 정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는 게 제일 강력하기는 하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단시간에 어렵다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나서가지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아각되고 반응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몇 가지 방안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공정 언론이 상존할 수 있는 정권 바뀌었다고 맛이 가는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으로 몇 가지를 생각한 게 있는데 개소리다 그러면 개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KBS 사장하고 MBC 사장은 또 국민투표로 선발을 하자. 독립성을 부여하자. 그리고 YTN하고 연합뉴스 TV도 사실 공기관의 지분이 많잖아요. 네. 여기도 거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서 혹은 뭐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뭐 간선을 통해서라도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이 독립성을 보장해 주자. 그러니까 내가 정권에 덕보아서 여기 사장한다. 이런 그 틀 자체를 없애버리도록 하자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뉴스 채널은 지금 허가제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만 뉴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뜻있는 한겨레라든지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혹은 뭐 뉴스타파, 국민TV 이런 진보 대한 언론들이 TV 뉴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 이런 얘기죠. 아니 뭐 각자가 하기 힘들면은 뭐 컨소시엄을 이뤄서 하더라도 그런 식의 해서 그 뉴스 채널이 자유화되도록 규제 철폐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건 왜 규제를 그대로 두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살려두면은 TV 뉴스로 인해서 말하자면은 민심이 왜곡됐다 이런 얘기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상당 부분 뭐 그런데 절대로 안 하려고 하겠죠. 절대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잡으면 해야지. 근데 정권 잡아도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거 계산할걸요? 그 정권 말해.
정권이 넘어갈 것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건 괜찮네. 그렇게 그래서 그냥. 예. 그거는 가능할 건데 정권을 잡으면 뭐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망가져 있는 거를 좀 컨트롤 해야 된다니까 좋은 사람들 해가지고 좀 하자라고 또 으쌰으쌰 하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뜻에서는 좋은 거지만 저쪽 편이 또 잡아가지고 뭐 똑같이 가는 게 되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좋지 못한데 이거 그래요. 정권이 바뀔 것 같은데 뭔가 대못을 박는 기분으로 할 수는 있겠네. 네, 하여간 이 TV 뉴스로 인해서 너무 우습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언론이 이 정도의 어떤 공영성 또 공정성을 확보했으면은 뭐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이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MB가 MBC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이제 현업에 있었지만 그때 그게 의미하는 바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었어요. 부끄럽게도. 왜냐면 MB가 그때는 그 당선이 돼가지고 그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캠프를 들어가면서 다 켜있을 거 아닙니까, TV가. MBC를 보면서 끄라 그랬어요. 야! 까! 그러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MBC는 노조만 죽이면 된다. 노조가 저기 너무 세니까 노조만 죽이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써서 결국은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나니까 전체가 이렇게 다 싹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는 그때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화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뭐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귀환가 있어요. 진짜 어디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MBC에서 가장 좋아했던 선배 누구였습니까? 누가 있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좋아하는 선배가 귀양 가서 안타깝다. 이 말 거짓말을 한 거야. 많아. 진짜 많아. 한 명도 이해를 못 듣는데 무슨 이로써 우리 김 프로는 거짓말쟁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을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거거든요. 양심상 말씀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거론이 되면은 좋을 게 없어 그냥만. 그렇죠. 그 사람 지금 근데 그러면은 존나게 싫은 사람. 누구? MBC 중에서? MBC 중에서는 뭐 싫을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화났던 게 들어가가지고 곳곳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리포트를 막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은 시용 출신들. 그렇죠. 뭐 정치권, 특히나 정치권 뉴스나 서초정 뉴스를 보면 와 진짜 되도 않는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기자실에 있을 때 일배를 하고 있는 MBC 기자를 봤어요. 야, 이거 내일 타이틀이다.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일배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해가지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취재 파일을 쭉 쓸 때 보면 제 취재 파일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정권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빨간 줄을 그어가지고 막 비판을 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 후배가 그거를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일배를 하고 있는 MBC 기자를 보고, 와,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그때 검찰 출입하던 MBC 선수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제 훌륭하던 에이스들은 다 귀환 가가지고 쫓겨났을 때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다 와 있을 때인데, 와,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한참 뭐, 일배 가지고 난리가 났었을 때니까, 도대체 어떤 사이트냐, 그리고 궁금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추정컨대, 유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개탄스럽더라고요. MBC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싶은 생각에. 일비씨 기자들. 일비씨 기자들. 그 실체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라고 하네요. 이건 똑똑한 소비자가 있을 때 정직한 생산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멋진 말로써. 오늘 좀 되시는데. 팀 프로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팀 프로쇼 그리고 시네마 스타 많이 또 다운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팀 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